네, 선관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향후 전국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태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8시쯤이었죠. 선관위가 공식 회의를 거쳐서 당선증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 임기가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바로 당선증을 교부받자마자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당선이 확정, 그리고 당선 확정이 결국은 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재희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8시 9분으로까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8시에 중앙선관위가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한 9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겠고요. 아마 5년 뒤에 3월 초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미 대선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그것도 치러지게 된다면은 혹시 그때 또 개나리 대선이라는 용어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별다른 그 대규모의 취임식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네. 있는데요. 국회에 가서 취임 선서는 하는 거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8시 9분에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10시 이제 9시 첫 일정으로 조금 전에 이제 합참 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보통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0시에 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이때 바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8시 9분에 통수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이때 통화를 해서 북한의 동향이랑 대비태세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량을 믿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합참의장이 홍은동 자택으로 가진 않았나요? 네, 통화를 했습니다. 네. 통화로 그러면 예. 저 통수권 이양이 됐다라는 것을 보고를 네.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 북한의 동향이라든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시 20분 잠시 뒤죠. 9시 20분에는 자택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만난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국회로 와서 10시 50분쯤에 국회의장과 만나서 환담을 하고요. 이어서 원내 5당 대표들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취임식은 12시에 국회 로텐도홀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취임 사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식 취임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취임식이 별도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까? 일단 취임식 자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뒤쯤 국정이 안정이 됐을 때 이번 대선이 촛불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네. 이어서 12시 45분쯤에 청와대 앞 분수대 그쪽에서 한번 또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습니다.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은 이제 헌법 제 74조에 보장이 된 통수권자의 대통령 지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통수권의 지위를 이해받는 것이라 봐야 되고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안보 상황을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이게 좀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는 일이 전 대통령의 사저와 관용차에 설치된 한 라인을 있으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대통령 당선이 되는 즉시에 그 한 라인을 있으라 해줘야만이 군 통수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모르긴 해도 군 통수권자로부터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군 관련 보고를 받을 때 이 작업까지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보고가 됐고 또 어느 즉시에 유사시에 바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약식 취임식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혹시 또 추가로 나중에 취임식을 조금 축하 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네.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약식 취임식하고 기존에 해왔던 정식 취임식하고 가장 큰 차이는 국민 대표들을 대규모로 초대해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행사하고 예. 또 하나는 해외 원수국을 포함한 해외 외교 사절단들이 대통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게 없이 시작하는데 네. 혹시 뭐 이후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런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면 또 새롭게 취임식을 갖기도 어려울 건데 이것은 좀 가변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식으로 취임식을 합니다만 사실 취임식에 대한 별다른 뭐 방법도 한 번 더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취임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과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견례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동시에 이제 대외 그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다. 이 점을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소위 이야기해서 취임 외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그런 외국의 사제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취임식은 지금 약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만 별도의 취임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이라는 국정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당선인으로 확정되면 내외신 기자회견도 그동안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뭐 결정이 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네, 원래 그래서 예상으로는 오늘쯤에 내외신 그 기자들과 만나서 네.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오늘 공식적으로 나온 일정에는 그건 아직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만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네. 자신이 이제 취임을 했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야기할 자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한번 조만간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취임 선서 행사는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예, 지금 약간 바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아까 이제 5당 대표들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자유한국당 당사로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게 되고요. 예. 이 나머지 당사들은 다 방문하진 못하고요. 네. 말씀하신 로텐도홀 행사가 12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로 돌아서 나머지 4당 대표들과도 국회 본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 당사는 먼저 방문하고 네. 간다는 얘기네요. 예. 예. 자, 로텐도 홀에서의 행사도 이제 그 5당 대표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군 요인들, 군 지휘관들 해서 3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어떤 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될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것도 들어온 소식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국정 공백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취임 선서 위주로 상당히 간략하게 하겠다. 예. 보통 이 취임식에는 예포라든지 뭐 보신각 타종 행사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겠다는 거고요. 국회 앞마당에서 이제 대형 LED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방문한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네. 지금 좀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자, 취임 선서 전에 자유한국당 당사를 먼저 방문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앞서서 조태현 기자가 전해 주셨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협치를 그동안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첫 출발을 제1야당의 당사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원내대표를 만나는 방식.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현재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 체제로서 당을 이끌었던 과도기 체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를 만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론 명목상으로 협치를 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을 비롯한 다른 국회의 정당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상 국회에 가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간 되는 대로 먼저 제1야당 당사를 찾아가서 당대표를 만난 것은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좀 표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심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택했는데요. 자,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촛불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도 주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나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할 수 있다면은 역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의 견고성, 그 충성도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뭐 대선 전국에서 막판 변수로 거론됐던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수의 결집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예상이 되었는데 보수의 결집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의 지지도
결집 이 부분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소위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흔들림이 없었던 반면에 보수 진영은 흔들림이 많았고 균열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산술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략에 있어서 상황에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폐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적폐 논란이 뭔가 모르게 보수 진영의 새로운 결속을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임에 따라서 또 예. 화합에 대한 통합에 대한 어떤 전략적 구도로 또 전환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메시지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층들의 위기감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했었지 않느냐. 또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폭넓은 지지층을 받는데 일견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상희 교수가 모두도 포괄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좀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는 구 여권이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거의 붕괴 상태까지 간 상태에 시작을 했죠. 나중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한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아니냐 예. 이럴 정도로 압도했었죠. 예. 거기에다가 이상희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강한 그 지지 기반, 견고한 지지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죠. 예. 이것을 두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외연 확장성이 좀 약하다. 뭐 이렇게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최종 당선 득표했던 수가 1,342만 표인데요. 네.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2012년과 비교해 보자면 오히려 127만 표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만은 오히려 2등하고는 압도적인 차이가 났죠. 그만큼 견고한 지지 기반이 중요한 요인이 됐고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몇 개 다자구도가 돼가지고 쪼개졌을 때는 오히려 견고한 지지 기반을 가진 후보가 유리한 장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2위 홍준표 후보와는 역대 최다 표차 기록을 깨면서 지금 41.1%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점입니다만은 한 가지 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그동안 그 문재인 후보로서의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만 과연 최종 득표율에서 과반 50%를 넘을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여기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일단 홍준표 후보의 입장, 그러니까 보수 입장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보수 입장에서 이번 대선 구도만큼 좋은 구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호남이 역사상 처음으로 균열 상태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갈라지는 상태였었고, 소위 1987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던 전술이 2등 전술이었었거든요. 예. 지금과 비슷한 구도였습니다만 2등 전술을 했기 때문에 37%라는 득표율로 1등 당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호남 지역의 균열을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서 2등 전략을 철저하게 썼다 그러면은 또 2등 전략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당선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그 촛불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기대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이 결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팩트, 즉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런 상쇄 효과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 네.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자 구도였었는데요. 557만 표 차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온 이후에는 최다 이제 득표 차를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은 지역 간의 대결 구도가 깨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조금 달리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기본 구도 자체가 이미 어떤 특정 후보가 한 지역을 독점할 수 없는 구도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한 후보한테 지역적인 몰표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도가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전에 그 구도 자체가 형성되는 게 이미 일정한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구도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심상정 후보만 빼놓고는 주요 후보 4명이다. 영남 지역 출신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도의 한계 속에서 후보가 형성된 특성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네. 주로 우리가 지역구도를 얘기할 때 영호남을 얘기하는데 호남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4.13 총선을 통해서 지역의 일당 독점이 깨지고 양당 체제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 양당 소속의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 조금 쏠리긴 하더라도 과거처럼 완전히 독점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영남의 경우는 이게 그동안의 지지 기반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치렀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표를 가져가기 어려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에게 50% 내의 지지가 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 구도가 아직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반영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지역 구도는 좀 그 옅어지고 세대 대결 구도는 강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역 구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지역을 보면은 대구, 경남, 경북 요 세 지역입니다. 네. 이 전통적으로 이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 구도는 상당히 좀 많이 와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초반 그 선거전 초반에는 득표율 15%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거든요. 네. 이 자유한국당의 당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15%도 안 되면 이게 당이 파산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좀 우려가 많았는데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이것이 일부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가져와서 2등은 차지를 했지만 또 이런 모습들이 외연 확장에는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런 양날의 검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 지역과 이 노년층에서 주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젊은 층은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대의 그 어떤 차이, 선거의 성향의 차이는 아직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도의 해소라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지역구도가 많이 희석됐다 이런 건데 이건 뭐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위해서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뭐 지역구도라는 그 자체가 만국병이라고 일컬 만큼 우리한테 문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실제 이번 대선 후보에 있어서 영남권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호남권 출신의 후보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연 지역구도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구도의 형태로 선거가 진행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징벌적 구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잘못됐다, 국정농단했다 이런 징벌적 구도에서 이에 저항하는 저항적 구도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적폐 대 개파의 어떤 대결 구도로 또 갔습니다. 이것이 그 종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 조치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갔단 말이죠. 이 내면에는 실질적으로 영원함의 지역적 대결 구도가 충분히 내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 구도가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희석이 됐다든가 많이 완화가 됐다든가 이래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일말의 단초를 던졌던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기본으로 후보 구도 자체가 이미 지역주의 상황을 반영해서 형성된 것 자체가 이미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역 차원에서 볼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당제 체제가 이게 상당히 정착된다면은 지역구도 차원이든 아니면 세대 대립 차원이든 간에 사실상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여야 관계로서 젊은 세대 또 중고령 세대가 확연하게 구분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로서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지지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유승민, 심상정 등으로 분포가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한 사람을 두고 양쪽으로 대결하는 양상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든 이념이든 아니면 세대든 간에 이게 다당제가 형성이 된다면 정착이 된다면 조금 더 다양성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19대 대선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자, 이제 19대 대선 이후에 전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큰 격차입니다만은 2위를 지켰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선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을 복원한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행보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뭐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험난한 고비를 많이 넘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도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사실 7%의 지지도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네. 상당히 그 보수의 계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척박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24%까지 지지율을 올렸고 2등을 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재기 발판을 만드는데 충분한 모멘트가 된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이런 어떤 그 외연 확장이기 전에 당내에 대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쓴 건 사실입니다. 네. 친박에 대한 복당 결정이라든가 징계 해제라든가 바른당 탈당 의원들의 복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썼거든요. 네.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예상되는 것은 당장 올 6월에 예정된 소위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당대표 임기 2년의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헤게모니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친박은 친박 나름대로의 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네. 또 바른당에서 복당한 의원들과 또 비박 진영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보수 계멸에 대한 책임론을 또 제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로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을 완전한 박근혜 당에서 완전한 홍준표 당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최대의 관건이고 만약에 당내 분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헤게모니에 계속 분란이 휩싸인다 그러면은 보수의 새로운 재편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대선으로 만들어진 그 다당구도 5당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특히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 변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제3위를 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거의 지역적으로 봤을 때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지역은 지금 서울에 세석을 가지고 있다가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서울에 2석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 거의 2대1 수준으로 문재인 후보 쪽한테 졌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그동안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렇다면은 국민의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지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 속에서는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국민의당을 향해서 앞으로 선거 후에 통합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당장 통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일단은 우당의 관계 속에서 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부 참여에 일정한 몫을 할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정당은 존속하는 좀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소수 정당인 유승민 후보가 있었던 바른정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있던 정의당의 경우도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럽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혹시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과거에 신기록이었던 3.9%를 넘어서 6점대를 지금 올라선 상황이니까 상당 기간 동안은 적어도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관심을 받고 명분도 비교적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간에 5당 체제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의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가 5당 체제에 있어서 국민들 지지가 골고루 분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지를 많이 한 쪽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념의 다양성이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후 앞으로 있을 예정인 뭐 대통합 차원 그리고 연정에 대한 차원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당을 통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변화는 아마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 그러면 이미 국민들이 이념적인 각 분야에 대해서 지지비를 골고루 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분점, 뭐 예를 들어서 개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캐스팅 보드 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다당제 구도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이 시각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록 자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와서 주민께 감사 인사를 하고 현충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 중앙홀인 로텐도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자택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잠시 뒤에 자택에서 나와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 8시 9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의결을 했죠. 예. 이후에 그 9시 9분에 합참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거니까요. 예. 이 대북 대비태세와 또 이제 군에 대한 당부 같은 것들을 했고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9시 20분쯤에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이제 나올 텐데요. 축하 인사를 받은 다음에 자택에서 출발할 네. 예정입니다. 20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21분입니다. 네. 이제 곧 나오시겠군요. 예, 뭐 1분 늦었네요. 예. 이제 네. 곧 나오겠죠. 이제 바로 이제 국회로 이동을 해서 아니죠. 국립현충원을 먼저 참배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자리에 참배한 다음에 국회로 이동을 해서 국회의장과 만나고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한 다음에 국회로 이동을 해서 예. 나머지 4당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이후에 12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식 취임식, 그러니까 국회 로텐도홀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하는 약식 이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12시 45분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마지막으로 행사를 한 다음에 이 청와대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돼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8시 9분으로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번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권리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신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선거가 확정이 되고 나서 곧바로 대통령으로 취임이 됐고요. 네. 대통령은 뭐 모든 순간이 다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본 업무를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예. 구조인데요. 본격적인 업무가 하기에는 행정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선이 돼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 네. 시간들이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네. 이제 본격적인 일상적인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된다 봐야 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청와대 내에 지금 잔류하고 있는 직원들, 이 직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두 종류가 있죠. 정부적으로 파견된 그런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예. 파견직 공무원들은 이미 대부분 부처로 다 복귀를 한 상태고요. 네. 나머지 이제 정무적으로 파견 나오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고 한 3개월치의 급여를 받고 아마 예.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뭐 문재인 후보 쪽에서 준비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이런 것을 예상했다 그러면은 청와대 행정관부터 비서관까지 내부에 대한 조직 이 네. 부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네. 일단 그 인사 말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중에 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의원이 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은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신현수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정비서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또 홍보수석은 선대위 SNS 본부를 담당했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고요. 예. 춘추관장은 권혁기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이렇게 좀 지금 거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도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예. 있습니다. 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청와대에는 예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갈 사람들이 당분간 좀 혼재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청와대에서 인선의 예. 파악을 하는데 한 2주 정도 최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또 운영의 묘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서실장 인선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부의 내부 살림을 꾸리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통과하는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비서실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해줘야만이 그 비서실장의 업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자, 이제
홍은동 자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현충원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층에 현관 문이 열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곧 사저를 출발해서 현충원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홍은동의 주민들이 이제 손팻말을 들고 환송하기 위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다발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수행 비서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 앞에는 경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경호도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조금 전에 그 기자회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오후에 이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그 국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경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 청와대 네. 경호실의 해체 문제가 아마 향후에 상당히 그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은동 주민들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와 있고요. 꽃다발을 곧 전달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자, 주민들에게 어떤 인사말을 전할지도 관심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 지금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네. 네,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는 국립현충원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 앞에 지금 도열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경호를 했던 경찰청 분들이 파견 경호팀. 파견됐던 경찰들을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보통 후보 시절에 네. 경호를 했었던 경찰 파견 인력들이 대개 또 청와대 경호실로 가는 경우도 많지 경호실로 않습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일반 부속실이라든가 행정요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표를 네. 쓰고 이제 예. 들어갑니다. 현직 예. 신분을 유지한 채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보통 후보들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만 예. 20명에서 40명 정도 경찰서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서 파견을 받기도 하고요. 예. 또 경찰청 내에서 추천으로 통해서 파견을 받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저렇게 지금 도열에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이 돼서 후보 경호 업무를 수행을 했군요. 아마 유력 후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40명 정도가 아마 파견이 됐을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일이 그동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이제 후보 시절이었죠. 후보 시절에 경호 업무를 수행을 했던 파견 직원들의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홍은동 사저를 출발해서 현충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그동안 경호 업무를 해왔던 경호 요원들에게 뭔가를 그동안에 이제 노고를 취하는 취하는 거죠. 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듣지를 네, 일단 뭐 못하겠습니다. 덕담을 건네는 중이라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경호팀이 후보들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유세라는 게 아무래도 유권자들과 근접거리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걸어서 하는 유세까지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경호 인력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어떻게 뭐 정도 쌓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현장에는 김정숙 여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지금 뭐 4년 만에 안주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제2부속실이 부활이 된 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전에는 제2부속실에 역할이 없었습니다만. 예. 자, 후보 시절 경호 업무를 맡았었던 경호 요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전국을 누비면서 경호를 맡았었던 요원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에도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엄격한 경호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이 해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빈번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경호실은 대체적으로 숫자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경호실만 하더라도 537명이 근무합니다. 예. 537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관리 요원들, 사무 요원들 빼면은 한 300여 명이 전문적인 경호 요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예. 네. 300여 명 정도 예, 되는 전문 요원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해체를 하게 되면은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 경호局에서 경호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일각에서는 조직을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경찰서 산하 이제 경호국으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예.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우리가 아직 분단 체제고 테러의 위협에 아직 많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의 일신 자체가 국가의 안보이기 때문에 네. 경호실 해체라든가 축소는 좀 이런 감이 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자,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일일이 이제 경호팀과 악수를 나눴고요. 자,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주민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어린 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네요. 네, 홍은동 주민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환송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렇게 홍은동 그 사절을 나서면은 청와대로 바로 이제 이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준비는 여러모로 돼 있을 것이고요. 네. 일단은 그 오후에 말씀드렸던 이 약식 취임식 뒤에는 바로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네. 이 인수인계 작업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 한광옥 비서실장이나 배성래 홍보수석이 오늘까지 출근을 해서 이런 업무들을 챙기고 있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직무를 볼 준비는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런 준비들도 작업은 필요하겠죠. 이어서. 네. 자,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적힌 네. 자, 지금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주 뭐 갓난아기 같습니다. 홍은동 주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갓난아기와 함께 기념 촬영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자, 손팻말을 들고 온 주민에게 자, 나라를 나라답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족자를 만들어 오신 것 같네요. 네, 나라를 나라답게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후보 계속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자, 든든한 우리 대통령 문재인 해서 만들어 온 족자 기념 촬영 같이 들고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은동 주민들 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렇게 대통령을 그렇죠. 배출한 지역이 돼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향인 거제에서도 뭐 큰 네. 환영 행사 또 축하 아유, 행사도 경사죠. 뭐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자, 홍은동 주민들에게도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영광이 이제 끝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예. 우리 정치사가 좀 불행하게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갈 때는 그렇게 환영의 일색이었었는데 그렇죠. 또 최근에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홍원동 주민들과 이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축하의 말을 건네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자리에서 인사 부분을 일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그리고 총리, 네. 국정원장까지 모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국회 또 임명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예,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문재인 후보는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영남권 출신의 총리를 이제 뽑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 해석이 각양각색입니다. 네. 호남 쪽의 출신이 총리로 된다고 지적하는 쪽도 있지만 예. 그 외 지역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호남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예, 그러면은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이 됐던 호남 홀대론 이 부분을 불식시켜야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끼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호남 출신 첫 총리가 이번 정부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다루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안위와도 직결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선 자체를 제일 먼저 서둘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은 국회가 지금 5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원내 정당만 6개고요. 교섭단체만 4개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여소야대가 됐고 실제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했지만 120석밖에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어떤 그 다른 야당들 역시도 그 거부하지 않을 만한 어떤 확실한 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총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인선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탕평의 인사, 이 인사는 뭐 강요에 대한 부분도 될 수가 있겠지만 총리의 그 방점이 크게 이제 작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총리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대탕평의 인사를 총리의 방점을 두게 되면 총리 인선이 자연히 늦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각 당의 의견을 받아야 돼서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총리 인선을 바로 발표한다는 것은 총리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개각에 있어서 장관이라든가 강요 자리를 통합과 연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저를 출발했습니다. 네, 홍원동 사저를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 주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제 사저를 출발을 했고요. 국립현충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는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으로 향하는 길을 환송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골목을 빠져나와서 곧바로 이제 대로를 거쳐서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홍은동이 서대문구인데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표 득표율을 보면은 서대문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4.4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서울 전체로 보면 42.3%거든요. 네. 조금 높았네요. 이것보다 예. 조금 서울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차량과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서 지금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YTN 헬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골목길을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느린 속도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은동 저곳이 글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은동의 사저가 조금
글쎄 이제 서민들이 사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습, 빌라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놀랍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통령 후보자 또는 대통령 신부 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예. 그렇게 뭐 아주 뭐 치장이 요란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홍은동 저런 자택을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의외라는 생각인 동시에 뭔가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고 예. 또 저 정도 같으면은 좀 진실로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사려 깊은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위화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 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 뭐 조태훈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여소야대가 뭐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죠. 네. 정무수석이라든가 그 포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의 정치력. 이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치력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리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당의 연대에 대해서 협조하고 순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제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걸 예. 납득할 만한 그런 연대 제시가 돼야만이 네. 여소야대를 탈피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통합하고 연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그림이 좀 커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인선도 인선이지만은 정부 조직 개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큰 폭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매 정부마다 항상 그 정권 초기에는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좀 극한 대립을 해왔었는데 네. 네. 이런 부분까지 잘 풀어나가려면은 협치라는 그런 어떤 정치력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9대 대통령으로서 개혁과 통합을 국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고 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대통합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줄 대통령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사절을 나와서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대문 고가도로 밑을 유턴을 해서 이제 독립문 쪽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쫓아가면서 지금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는 바로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현충원 뒤에 국회로 방문을 해서 국회의장을 만나게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 계속 협치, 뭐 정치력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됐죠, 이제. 예.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을 해서 지도부와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 있는 나머지 4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게 끝나고 나서 12시에 이제 약식으로 취임식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 계획을 짰는데 이 국정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이런 취임식을 최소화하고 형식 자체를 많이 줄여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대 의장대 행진, 뭐 예포 발사 같은 많은 부대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3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에서 진행을 하고 또 국회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회 앞마당에 대형 LED를 또 설치할 계획이라고 예. 밝혀왔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속보로 계속해서 화면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초대 총리에 이낙연 전남 도지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애당초에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 네. 그러나 이제 캠프 내부에서보다도 바깥쪽 그 외연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전남 영광이 고향이시죠. 예. 두루두루 이제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소탈한 그런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이제 캠프 내부에 하지 않는 이유는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이 총리라는 부분들이 정치권이 다 인정을 해야 되고 예.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이미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명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총리에 지명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예. 캠프 내부보다도 호남 출신으로서 캠프 바깥에서 덕망에 있는 분으로 인선한 그런 차원으로 이낙연 지사가 거론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헬기를 통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충원 참배 뒤에는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르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요. 오후 2시 반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리를 비롯한 국정원장,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